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서울의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전망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서치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이 영상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싼 40평대 아파트 7개 단지를 소개합니다. 100세대가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을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표 한 가지를 공개합니다. 이번 서울 하락장에서 더 좋은 선택을 준비 중인 현명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놓치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싼 40평대 아파트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 대시양 46평입니다. 이 아파트의 연식은 1999년식 514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도보권에 있고 옆에 기름 뉴타운을 접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4호선 기름역도 보입니다. 올해 4월 8억 5천만원까지 거래됐던 46평은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 7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최저 5억 5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개 단지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셨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낮아집니다. 서울 25개구 모든 아파트를 조사했으니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위입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현대성우 44평입니다. 이 아파트의 연식은 1998년식 190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34평도 6억 5천만원입니다. 34평 가격이 똑같네요. 전세는 5억 3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검찰청이 이 단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당당히 걸어서 1호선 도봉역까지 10분이 채 안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네요. 단점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5위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일성스카이빌 43평입니다. 2001년식에 120세대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었습니다. 장점은 도보권의 지하철 2호선, 5호선 까치산역 더블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마곡역까지 20분, 서남부 교통의 허브 신도림까지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단점은 교통 편의성만 우수합니다. 4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경양파크 아파트 47평입니다. 1989년식 171세대의 2동짜리 낡은 아파트입니다.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4억부터 있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주변 학교가 많고 단지 앞 거북골 근린공원 산책길이 있습니다. 수세권 아파트라 공기는 좋지만 지하철역이나 상권이 멀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은 떨어집니다. 3위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동부골든 42평입니다. 1998년식 24년차에 123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42평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네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4억부터 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1호선 오류동역까지 도보 12분이라 충분히 이용할 만하네요. 오류동역은 서울의 중심 용산역까지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앞 서울 오류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전철역 앞 대로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44평입니다. 1998년식 10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네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었습니다. 단지 근처에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지만 구산초등학교는 도보로 10분 걸리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도보로 가기에 조금 멀기는 하지만 6호선 구산역이 있습니다. GTX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도 한정거장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먼 훗날 이 GTX를 이용해 강남 삼성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점은 호재입니다. 이런 호재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1위는 서울 금천구 시용동 벽산 1단지 아파트 43평입니다. 이 아파트의 연식은 2000년식입니다. 세대수는 무려 233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43평 내부 구조를 보시면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이 6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3억 5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 중, 고가 있지만 전철역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단지 뒤로 관악산 산줄기가 있어 공기가 좋은 만큼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탈진 도로는 불편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서울 40평대 가격이 6억대라면 정말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가격만 싸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린 싼 때와 같은 의미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중에 고르자면 저는 7위를 기록한 기름뉴타운 대시양을 택할 것입니다. 다른 6억대의 매물들보다 비싼 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연식, 세대수, 교통, 학교, 주거 편의성 모든 점이 다른 단지들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가 커가면서 짐이 늘어가는데 좁은 평수인 집에서 생활하기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평수로 이사가는 것이 맞을지, 무리했다가 크게 낭패보는 것은 아닐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고민이 되는데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중대형 평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대형 평형을 지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5년간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세대수를 중소형 평형과 중대형 평형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한 차트입니다. 59 타입이나 84 타입 이하라면 여기 중소형에 해당하죠. 오른쪽은 중대형 평형의 공급량입니다. 그동안 서울은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중대형 평형은 공급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대형 평형은 그동안 중소형 평형에 비해 인기가 없었습니다. 건설사들은 59 타입과 84 타입 중소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분양했고 언젠가부터 서울 중대형 평형의 신축 분양은 희귀해졌습니다. 중대형 평형은 원래 인기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서울 상승장에서는 중소형의 인기가 높았지만 더 과거로 가보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중소형과 중대형의 평균 가격 차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서울 20평대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는 1114만원이었지만 40평대 아파트는 무려 1629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훨씬 높았음을 의미하죠.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5평이 평당 3,700만원대, 40평대가 평당 3,500만원대로 가격이 역전되었습니다. 25평은 인기가 좋았던 만큼 그동안 많은 공급에도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고 이제 중대형 평형보다 비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호도가 앞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서울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중대형 평형의 공급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큰 평수에 대한 실수요는 지금보다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이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쾌적하다는 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히 거래가 잘 되고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점만으로 그동안 중소형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기회만 된다면 집을 넓혀 이사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면 앞으로 중대형 평형이 좋아질 거라는 건 다들 아셨을 텐데요. 언제가 좋은 시기일지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보다도 믿을 만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줄 한 가지 지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매분기 공개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금리, 주택가격을 반영해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의 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지수입니다. 먼저 이 지표를 가지고 서울을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 2015년 1분기 83.7이라는 가장 낮은 수치가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를 사기에 금융부담이 가장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상승장이 시작되기 직전 바닥이었죠. 지금은 종로, 마포에서 가장 비싼 경희궁자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대장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가 2015년 1분기입니다. 그랬던 서울은 2022년 2분기 204까지 높은 봉우리가 형성됩니다. 과거 흐름을 볼 때 역대 최대치라는 게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단, 이 지수는 서울처럼 아파트의 금융 비율이 큰 지역일수록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겠죠.
검색창에 주택금융연구원을 검색하셔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언론을 믿지 마세요. 데이터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수를 직접 확인하는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 서울 주택금융 흐름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영상 초반에 나온 서울에서 가장 싼 40평대 아파트 7개 단지를 정리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활용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치였습니다.